바람이 등을 때린 순간 저는 패배가 이미 결정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동남풍이었어요. 겨울철 장강에서 불어오지 말아야 할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죠. 주유가, 아니 하늘이 나를 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배 위에서 느껴지는 열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처음엔 멀리서 작은 불빛들이 보였어요. 투항한다던 황제의 배들이었죠. 또 항복하러 오는군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어야 했어요. 제 식감이 경고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불이었습니다. 그 배들에 가득 실린 건 병사가 아니라 기름과 건초였던 겁니다. 화공이다! 화공이야! 누군가 외쳤습니다. 아마 조홍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동남풍을 타고 불화살들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고 우리 전함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화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배들은 전부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북방 출신 병사들이 배 위에서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니까 배를 묶어서 안정감을 주자던 그 전략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불태울 최악의 올가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척에 붙은 불이 옆배로 옮겨 붙고 또 그 옆배로 또 그 옆배로 쇠사슬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수십 척의 배가 하나의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장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끊어라! 쇠사슬을 끊어! 제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죠. 불은 이미 번진 뒤였고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으니까요. 어떤 이들은 갑옷을 입은 채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곧바로 가라앉았죠. 강물은 겨울이라 얼음장처럼 차갑기까지 했어요. 비명이 들렸습니다. 수천, 아니 수만의 비명이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불에 타 죽는 소리, 물에 빠져 죽는 소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들이 뒤섞여 지옥다가 따로 없었습니다. 내 옆에 있던 장교 한 명이 불에 휩싸였어요. 그는 내게 손을 뻗었지만 저는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구하지 않았다고 해야 맞겠죠. 제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승상인 제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 말이에요. 승상, 이쪽으로! 서왕의 팔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는 불타는 판자들 사이를 뛰어넘으며 작은 배 쪽으로 향했어요. 뒤에서는 계속 폭음이 들렸죠. 화약이 실린 배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배에 올라탔을 때 저는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80만 대군의 함대가 불바다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몇 달을 걸쳐 준비했던 전함들, 북방에서 끌고 온 정의의 병력들, 천하통일의 꿈을 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있었어요.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왔나. 50이 넘은 나이에 이미 천하의 절반을 손에 얻은 내가 왜 이 차디찬 장강에서 죽을 뻔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권력이 뭐길래, 천하가 뭐길래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불빛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라는 걸요. 제 인생 전체가 이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연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기침이 나왔고 눈물이 흘렀죠. 그게 연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노를 저어라, 빨리! 장료가 소리쳤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북쪽 강안을 향해
노를 저었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비명과 폭음이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적벽에서 도망쳤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조조가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과연 옳았던 건가 하고 말이에요. 적벽의 불길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왜 그곳까지 가게 되었는지 설명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테니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권력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환관의 양송자였죠. 그게 자랑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생 저를 따라다닌 꼬리표였거든요. 환관 집안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권세가의 자손이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실력자라는 것을 말이죠. 젊은 시절에 저는 거칠었습니다. 협객들과 어울리고 밤거리를 활보하고 때로는 법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저는 백성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귀족들만 상대하던 다른 관료들과는 달랐던 겁니다. 그러다 황건적의 날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는 기도위였어요. 낮은 관직이었지만 난을 진압하러 나가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죠. 황건적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말이에요. 백성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겠어요? 먹을 게 없어서였습니다. 관리들이 수탈하고 환관들이 착취하고 외척들이 권력을 농단하는 동안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들과 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했어요. 이들도 어쩔 수 없이 칼을 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난을 평전하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 동탁이 낙양을 불태웠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명분과 예의가 아니라 강력한 힘이라는 걸요. 부드러운 말로는 도무지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북방을 평정했습니다. 원소를 무너뜨리고 공손찬을 제압하고 북쪽에 이민족들을 몰아냈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전투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는 순간 제가 생각한 모든 게 물거품 될 테니까요. 50이 되었을 때 저는 북방의 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하 북쪽은 전부 제 수중 안에 있었어요. 업성에 앉자 정무를 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했죠. 조승상이야말로 한나라를 다시 일으킬 인물이다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남쪽이 문제였습니다. 유비라는 자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익히 들어온 이름이죠. 황족의 후예라고 자칭하는 자. 처음엔 별것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는 떠돌이 신세였고 여포에게 쫓기고 여기저기 기생하던 처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가 갑자기 형주를 얻었습니다. 유표가 죽고 난 뒤 순식간에 형주를 차지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제갈량이라는 책사를 얻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유비라는 그 자는 민심을 얻는 데는 재주가 있는 자였거든요. 인의의 군주라는 평판이 있었죠.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성들은 그를 믿었어요.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죠. 그리고 또 손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강동의 호족, 손견의 아들이자 손책의 동생. 그는 젊지만 무시할 수 없는 자였어요. 특히
주유 대도둑이 문제였습니다. 주유는 정말 천재였어요. 병법에 능하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고 사람을 다루는 솜씨도 뛰어났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비와 송건이 손을 잡으면 매우 위험해진다는 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둘렀어요. 형주를 치고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시간을 더 이상 주면 안 됐어요. 그들이 연합할 시간을 주면 안 되는 거였죠.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승상, 군량이 부족합니다. 남방은 물이 많아 우리 북군에게 불리합니다. 역병이 돌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전부 맞는 말이었어요. 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사마의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듯합니다. 좀 더 준비를 갖추고 나서 저는 화를 냈어요. 더 기다리란 말이냐? 그 사이에 유비와 송건이 연합하면 어쩌자는 거냐? 사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만으로 걱정을 전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제가 아니면 이 천하를 정리할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한나라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황제는 허수아비였고 조종은 썩어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 혼란을 끝내야겠죠.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많지 않다는 걸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설칠 때가 많았고 두통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의원들은 과로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건 세월의 무게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것 같았거든요. 아들 조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출정하기 전날이었어요. 아버지, 꼭 가셔야 합니까? 형주는 이미 손에 넣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천하를 평정해야 한다 라고 쓸 수는 없었어요. 너무 거창하게 들렸고 또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출정하는 날 업성의 백성들이 나와서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환호했어요. 조승상 만세를 외쳤죠. 저는 말 위에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웃는 얼굴을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군대가 남아 하는 동안 저는 매일 밤 장막 안에서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장강의 흐름을 보고 적벽의 위치를 확인했죠. 지형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건 명백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숫자로 압도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80만 대군이라고 했죠.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좀 과장된 숫자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수십만은 되었죠. 유비와 송건을 합쳐도 10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만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북방을 평정한 자신감이 저의 눈을 멀게 만들었던 거죠.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장강에 떠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물 위에 떠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붉게 타오르고 불길이 하늘에서 내려와 저를 집어삼키려 했죠. 깨어났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주 불길한 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예언이었다는 걸 저는 적벽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군대가 장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강의 넓이에 무척 놀랐어요. 황하보다도 넓었습니다. 저 멀리 남쪽 강안이 아득히 보였죠. 저기에 적들이 있습니다. 장료가 가리켰습니다. 남쪽 강안에 깃발들이 보였어요. 손권의 깃발들이었죠. 유비는 어디 있느냐? 함께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연합했구나.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대는 이미 움직였고 배는 이미 강에 떠 있었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숫자로 압도하면 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불안 말이에요.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북풍이었어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바람이었죠. 저는 웃었습니다. 하늘도 우리 편이로구나. 하지만 하늘은 늘 변덕스러운 법입니다. 그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강에 도착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첫 번째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역병이었어요. 북방 출신 병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어요. 열이 나고 설사를 한다는 정도였죠. 의원들은 그걸 풍토병이라고 했습니다. 남방의 습한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긴 병이라고요. 격리시켜라. 다른 병사들과 떨어뜨려 놓으라고. 저는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수백 명이 알아눕기 시작했거든요. 배 안에서 병이 퍼지는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영을 순찰하다가 한 병사가 강물에 토하는 것을 봤어요. 젊은 병사였습니다. 20살도 안 됐을 거예요. 그는 얼굴이 매우 창백했죠. 고향이 어디냐? 제가 물었습니다. 병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북입니다, 승상. 가족은 있느냐?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싸움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병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 병사가 살아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 사실 말이죠. 군의관이 보고하러 왔습니다. 승상, 환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약은 충분한가? 그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규모의 역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무시했던 거죠. 서두르느라 또 준비가 부족했던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리고 이 사실을 함부로 퍼뜨리지 말고 전해라. 하지만 승상, 군심이 흔들리면 전쟁 자체를 치를 수 없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군의관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옳은 결정은 아닐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던 거죠. 밤이 되면 진영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병든 병사들의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몇 명의 신음일 뿐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그 소리가 커졌죠. 마치 진영 전체가 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군사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막 안에 주요 장수들을 모아서 말이죠. 장료, 서황, 우금, 조홍, 그리고 문관들까지요.
적의 동태는 어떠한가? 제가 물었습니다. 참모 한 명이 나섰어요. 남쪽 강안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주유가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주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주유는 저보다 20살은 젊었어요. 30 중반의 혈기왕성한 장수였죠. 게다가 천재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병법, 음률의 조예가 깊고 사람을 얻는데도 아주 큰 재주가 있다고요. 주유가 어떤 전략을 쓸 것 같은가? 제가 물었습니다. 사마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마도 화궁을 노릴 것입니다. 화궁? 우리 배가 너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게다가 북군이라 물에 익숙하지 않아 배를 묶어놨죠. 불을 놓기엔 최적의 조건입니다. 네,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그 가능성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바람이 우리 편이다. 북풍이 불고 있지 않은가. 화공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승상, 겨울이라도 바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다.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전하라. 사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승상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장료가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승상, 병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알고 있다. 역병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북방 출신이라 물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장강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병사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겠죠. 배를 쇠사슬로 묶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료가 제안했습니다. 쇠사슬로? 예, 배들을 모두 연결해서 흔들림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병사들이 배 위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 같았어요. 배가 흔들리지 않으면 병사들이 멀미도 덜 할 테고 전투력도 그만큼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배의 기동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참모 한 명이 반대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숫자로 압도할 겁니다. 기동성보다는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장료가 반박했어요. 둘 사이에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 둘을 제지했어요. 배를 묶어라. 쇠사슬로 연결하되 중요한 지휘선은 따로 두도록 해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때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결정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첩자가 붙잡혔습니다. 연합군에서 보낸 염탐꾼이었어요. 우리 진영에 잠입해서 정보를 빼내려던 자였죠. 넌 어디에서 왔느냐? 문초실에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첩자는 피투성이었어요. 이미 고문을 수차례 당한 뒤였죠. 강동 주유 대도독님의 병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알아내려 했느냐? 배의 배치, 병력의 수, 그리고 승상의 건강 상태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씁쓸한 웃음이었죠. 주유가 내 건강까지 염탐하는군. 정말 치밀한 자로다. 첩자를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어차피
알아낼 건 다 알아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주유, 그놈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그자는 젊고 총명하고 병사들의 신망도 아주 두텁다고 했어요. 손권도 그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요. 그야말로 참 이상적인 장수였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50이 넘은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수북히 있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은 어디 갔는지 피곤한 중년의 얼굴만 남아있었어요. 나는 지금 두 천재를 동시에 상대하고 있는 건가? 주유와 제갈량. 둘 다 젊고 뛰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늙어가고 있었죠.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판단력도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막사 바깥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밖으로 나가자 병사 한 명이 칼을 들고 날뛰고 있었어요. 역벽에 결려 정신이 나간 자였습니다. 죽여라. 적을 죽여야 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제발. 병사는 헛소리를 하며 주위 사람들을 위협했어요. 결국 다른 병사들이 제압했지만 그 과정에서 2명이 다쳤습니다. 저자를 격리하라. 저는 명령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도 저 병사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텐데 말이죠. 다음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투항자가 나타난 겁니다. 아니, 투항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게 정확하겠군요. 채모라는 자입니다. 손건 휘하의 장수였다고 합니다. 보고를 들으며 저는 의심했어요. 왜 우리한테 왔다는 거냐? 손건이 주유만 믿고 자신을 푸대 접했다고 합니다. 그래, 분해서 떠나왔다고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같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손건이 주유를 편애한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받아들여라. 하지만 감시를 붙여라. 그건 거짓 투항일 수도 있다. 며칠 뒤 또 다른 투항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감령이라는 자였어요. 이상하다. 너무 많다. 투항자가 계속 늘어나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진짜일 수도 있지만 이건 거짓일 가능성이 더 높았어요. 모두 격리해서 관리하라. 절대 중요한 정보는 주지 말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 계략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또 어느 날 밤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을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박 밖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위병들이 누군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승상, 괜찮으십니까? 장료가 달려왔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자객이었습니다. 자객은 둘이었는데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붙여봤습니다. 그는 자객을 끌고 왔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눈빛이 살아있었죠. 누가 보냈느냐? 말하지 않으면 고문할 것이다. 고문하든 말든 저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조조,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객은 스스로 혀를 깨물어 그 자리에서 자결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이렇게도 많구나.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익숙해지는 건 아니었어요.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게 말이죠.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을 매우 설쳤습니다. 자객이 또 올 것 같았거든요. 매일 밤 칼을 옆에 두고 잤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업성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걱정됩니다. 부디 몸조리 잘하시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들에게 돌아가야 할 아버지가 천하통일이라는 헛된 꿈을 쫓아 이 먼 남방까지 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거든요. 또 며칠이 지나고 황계라는 자가 투항하겠다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주유의 오른팔이라고 알려진 자였어요. 그런 자가 투항을 한다고? 의심스럽습니다, 승상. 사마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알지.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다. 일단 받아들이되 철저히 경계하라. 결정을 내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큰 함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바람이 이상했습니다. 북풍이 약해지더니 갑자기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 바람을 봐라. 저는 하늘을 향해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뭔가 변화가 오고 있었죠. 승상, 날씨가 변할 것 같습니다. 기상을 담당하는 관리가 보고했습니다. 동남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겨울에 동남풍이? 드물지만 가능은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저는 손을 저었어요. 터무니없는 소리 말라. 계속 감시나 하고 있으라고.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늘이, 땅이, 모든 것이 저에게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도망쳐야 하는 건 아닐까? 물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8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도망친다. 그건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조조입니다. 패배를 모르는 북방의 패자였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곧 강을 건너 남쪽을 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새벽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바람이 잦아들고 강물도 잔잔했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승상, 황계가 이동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척후병이 달려와 알려줬어요. 배를 몇 척이나 끌고 오는가? 10여 척입니다. 모두 곡식을 실었다고 합니다. 저는 막루에 올라가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황계의 배들이 보였어요.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저자가 정말 투항하는 건가? 아니면 사마이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지켜봐라. 가까이 오면 검사할 것이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뭔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적진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는 게 말이죠. 오후가 되었을 때 바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세한 변화였어요. 북풍이 약해지더니 갑자기 멈췄죠. 그리고 잠시 후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승상, 바람이! 장류가 외쳤어요. 물론 저도 느꼈습니다. 이건 등을 스치는 바람이 따뜻한 거거든요. 겨울철에 있을 수 없는 바람이었죠. 제갈량, 그 이름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었어요. 제갈량은 하늘의 뜻을 읽을 수 있다고, 그리고 바람을 부를 수 있다고요. 물론 미신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미신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자가 정말로 바람을 불러낸 게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모든 배에 경계령을 내려라. 불씨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황계의 배들이 무척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동남풍을 타고 말이에요. 저 배들이 이상합니다. 한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무엇이 이상한가? 너무 배가 빠릅니다. 곡식을 가득 실었다면 저렇게 빨리 올 수가 없습니다. 순간 알았어요. 저건 곡식이 아니라는 걸요. 활을 쏴라. 저 배들을 멈춰라. 하지만 황계의 배들은 이미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10척의 배에서 동시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게 곡식이 아니라 기름과 건초였다는 게 명확해졌죠. 화공이다. 누군가 절규했어요. 어쩌면 제가 그 소리를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화살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화살이 동남풍을 타고 우리 진영으로 날아 들어왔어요. 마치 불비가 내리는 것 같았죠. 첫 번째 전함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쇠사슬로 묶인 배들은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한 척에 붙은 불이 순식간에 옆으로 계속 옮겨 붙었죠. 우리가 안정을 위해 만든 그 쇠사슬이 지금은 우리를 묶어놓은 족쇄가 되었습니다. 쇠사슬을 끊어라. 어서! 명령을 내렸지만 온통 아비규환이었어요.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불길은 너무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때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화약을 실은 배가 터진 거예요. 엄청난 폭음과 함께 배가 공중으로 날아올랐죠.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주변 배들을 덮쳤습니다. 아!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불에 타는 비명, 물에 빠지는 비명, 죽음 앞에선 인간들의 절규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몇 달을 준비한 이 전쟁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승상, 이쪽으로. 서왕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휘선에도 불이 옮겨붙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판자를 밟고 옆배로 뛰어넘었어요. 뒤에서는 불길이 계속 따라왔죠.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가편에서 한 병사가 불에 휩싸였어요. 그는 비명을 지르며 강물로 뛰어들었죠. 하지만 갑옷의 무게 때문에 곧바로 가라앉았습니다. 손만 물 위로 뻗었다가 이내 사라졌어요. 배를 버려라. 강 안으로 후퇴하라.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들릴 리 없었어요. 주변이 너무 시끄러웠으니까요. 불길, 비명, 폭발음, 물에 빠져 소리 지르는 소리, 모든 소리가 뒤섞여 지옥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배로 옮겨 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다 봤어요. 장강의 불바다였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죠.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고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물 위에는 불타는 잔해와 시체들이 떠다녔습니다. 80만 대군이라고 했었죠. 과장된 숫자였지만 그래도 수십만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이 순간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누군가 외쳤습니다. 어린 병사였어요. 그는 불타는 배 위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었거든요. 배가 북쪽 강안에 닿았을 때 저는 허탈하게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승상,
괜찮으십니까? 장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당연히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최대의 패배였으니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살아남은 병사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화상을 입었고 어떤 이는 물에 빠졌다 살아났는지 온통 젖어 있었죠. 모두 죽은 사람 같은 눈빛이었어요. 피해 규모를 파악하라. 제가 명령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참 뒤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전하의 80%가 불탔습니다. 병력 손실은 아직 정확히 파악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수만 명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수만 명, 수만 명. 숫자로 들으면 그냥 숫자예요. 하지만 그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이고 남편이었죠. 그들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제가 불태워버린 겁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둡지 않았어요. 여전히 강 위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혼자 강가에 섰습니다. 붉게 물든 강물을 바라봤죠.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봤습니다. 남하를 결정한 것? 아니, 그건 필요한 일이었어요. 천하를 통일하려면 남쪽도 해야 했으니까요. 병사들을 몰아붙인 것? 전쟁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희생 없이 승련 없죠. 그럼 주유와 제갈량을 과소평가한 것? 네, 이건 인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처음에 얕잡아 봤었어요. 젊다는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가장 큰 잘못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과신한 거예요. 북방을 평정하면서 저는 자만했습니다. 내가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고 믿었죠. 주변의 조언을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오직 저의 확신만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예요. 수만 명의 죽음과 처참한 패배였죠. 승상,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사마의였어요. 혼자 있고 싶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살아남은 병력도 많고 승상도 무사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시 일어선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승상은 조조이십니다.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신 분이죠. 사마이는 그렇게 말하고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다시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물 위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늙고 피곤하고 패배한 남자의 모습이었죠. 나는 천하를 다스리려 했으나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조차 다스리지 못했구나. 권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쥐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승상이라는 지위가, 북방의 패자라는 명성이 지금의 저를 구해줄 수 있나요?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저를 구해주지 못했어요. 멀리서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남은 병사가 죽은 동료를 위해 우는 소리였죠.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승상이라는 자리는 우는 게 아니니까요. 우두머리는 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불타는 강을 바라보며
눈물 없이 울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적벽은 단순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50평생 쌓아올린 자신감이, 확신이, 교만이 모두 불타 없어진 순간이었죠. 이제 남은 건 늙은 남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승상, 후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장료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다. 허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저는 적벽을 떠났습니다. 패배자로서 말이죠.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마 볼 수 없었거든요. 저의 패배의 현장을, 저의 교만의 무덤을 말이에요. 하지만 가슴 속에는 새겼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깊이요. 적벽의 불길이, 병사들의 비명, 제 패배, 그 모든 것 말이에요. 퇴각은 지옥이었습니다. 적벽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겨울비가 진눈깨비로 바뀌더니 곧 한방눈이 되었죠. 남방인데도 이렇게 추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제대로 된 옷이 없었어요. 급하게 배에서 탈출하느라 보급품 대부분을 버렸거든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순 눈속을 걸어야 했죠. 승상, 잠시 쉬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추격군이 올 수 있다. 계속 우리는 가야만 해. 실제로 추격군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멈추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멈추면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제가 저지른 이 모든 일들을 말이죠. 행군 중에 병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몇 명이었어요. 역병에 걸렸거나 화상이 심했거나 아니면 그냥 지쳐서 쓰러진 자들이었죠. 우리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숫자가 늘어났어요. 어느 날은 수십 명이 쓰러졌습니다. 승상,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왕이 물었어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야 했죠. 데리고 갈 수 없는 자들은 남겨두어라. 그들에게 최소한의 식량과 옷을 주라. 하지만 그러면 알고 있다. 소리쳤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남겨진 자들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추위에, 굶주림에, 혹은 추격군에게 말이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두를 데리고 가면 전부 죽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겨진 병사들 곁을 지나갔어요. 그들은 눈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향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한 병사가 저를 봤어요. 어린 병사였습니다. 아마 17, 18쯤 됐을 거예요. 승상, 그가 불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에 허창에 도착하시거든 제 어머니께 전해주십시오. 아들이 충성을 다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 고향이 어디냐? 하북의 작은 마을입니다. 조가촌이라고. 기억하겠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기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병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상.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진흙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길이 질퍽질퍽해졌어요. 수레가 빠지고 말이 넘어지고 병사들은 진흙 속을 기어가다시피 했죠. 어느 날 오후 매복이 있었습니다. 유비군에 추격되었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너무 지쳐 있었죠. 방진을 짜라. 활을 준비하라. 장료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사들이 흩어지지 않으려 무척 애썼지만 이미 싸울 기력이 없었어요. 짧은 전투였습니다. 우리는 후퇴했고 그 가운데 몇십 명을 더 잃었죠. 전투가 끝나고 저는 한 병사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배에 활을 맞아 죽어가는 자였습니다. 승상, 우리가 진 것만일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피를 토하면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병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눈을 감았죠. 저는 그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손이 바르르 떨렸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뭐였을까 생각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병사의 이름도 고향도 가족도 몰랐어요. 그저 숫자 중 하나였을 뿐이죠. 그 사실이 더 슬펐습니다. 일주일쯤 더 행군했을 때 앞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승상, 화룡도에 적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누구냐? 어느 장수가 이끌고 있느냐? 그것이 붉은 장수, 붉은 얼굴의 장수라고 합니다. 청룡 언얼도를 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는 알았습니다. 그건 관우였어요. 유비의 의형제이자 천하의 이름난 맹장. 한때 제 휘하에 있었던 그 관우 말이죠. 얼마나 되는가? 병력은 많지 않습니다. 10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0여 명. 우리한테는 여전히 수많이 있었어요. 숫자로는 우리가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병사들의 상태였습니다. 지치고 병들고 사기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상대는 관우였어요. 그 관우가 좁은 길목을 지키고 있다면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우회할 길은 없는가? 네, 산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이틀이 더 걸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더 험준합니다. 이틀. 우리 병사들이 이틀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의심스러웠어요. 정면 돌파밖에 없습니다. 장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가자. 화룡도로 가자. 화룡도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붉은 깃발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붉은 얼굴의 장수가 말 위에 앉아 있었어요. 청룡 언언도를 세우고 마치 상실령처럼 길을 막고 있었죠. 네, 관우였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위풍당당했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도 있었죠. 더 성숙해 보였달까요? 멈춰라. 저는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멈춰섰어요. 승상, 제가 나가겠습니다. 장료가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나가겠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승상. 관우는 나를 결코 해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말을 몰아 앞으로 나갔습니다. 관우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관훈장,
제가 불렀습니다. 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조승상.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적의는 없었어요. 오랜만이로군. 그러하옵니다. 우리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길을 좀 비켜주게. 결국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나? 제갈 선생께서 명하셨습니다. 승상을 이곳에서 막으라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제갈량이 자네를 보냈군. 영리한 자로다. 나와 자네의 옛 인연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고민이 스쳤어요. 온장,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기억하는가? 자네가 내 곁을 있을 때를 말이네. 기억합니다. 내가 자네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기억하겠지?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관우가 유비와 떨어져 부득이 제게 왔을 때 저는 그를 상객으로 대접했어요. 후하게 예우하고 벼슬을 주고 말과 보물도 줬었죠. 하지만 관우는 결국 떠났습니다. 유비에게로 돌아갔지요. 바로 의리 때문이었어요. 당시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참 관우다운 것이었어요. 의리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를 존경했던 거죠. 승상께서 베푸신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관우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유황숙을 모시는 몸입니다. 명을 어길 수 없습니다. 안다. 자네의 성정을 아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다면 싸워야겠군. 자네와 나 사이에. 관우가 청룡원 얼도를 들어 올렸습니다.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어요. 하지만 내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들고 있을 뿐이었어요. 원장,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패배자일세. 적벽에서 모든 걸 잃었어. 병사도, 전함도, 자존심도 말이야. 여기서 자네가 나를 죽인다 한들 무슨 영광이 있겠나. 폐잔병의 우두머리를 죽이는 게 무슨 자랑거리겠어. 비겁한 말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살고 싶었어요.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거든요. 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승상, 나를 보내주게, 제발. 자존심 따위는 이미 적벽에서 다 버렸어요. 지금 남은 건 살아야 한다는 집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관우는 칼을 들고 저는 말 위에 앉아서요. 그때 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승상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의리는 무겁고 목숨은 가볍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 그건 관우를 격려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유황숙께 돌아갔고 지금까지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관우가 청룡원 얼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리가 무겁다는 건 옛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 가슴이 뛰었어요. 원장, 가십시오, 승상. 관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이 화룡도에서 관우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조승상도, 조조군도, 아무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관우의 눈에서도, 제 눈에서도요. 고맙네, 온장. 가십시오.
서둘러 가시기 바랍니다. 관우가 병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병사들은 관우의 말을 듣고 길을 비켰어요. 저는 말을 몰았습니다. 관우가 옆을 지날 때 잠시 멈췄어요. 운장, 자네는 진정한 후걸일세. 언젠가 다시 만나면 우리 술 한잔 나누세. 그때까지 무사히 계시기 바랍니다. 승상. 말을 몰아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관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의를 잊지 마십시오, 승상. 천하를 위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군대가 화룡도를 빠져나갈 때까지 관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칼을 내려놓은 채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리로군. 저는 생각했습니다. 관우는 의리 때문에 저를 놓아준 거예요. 하지만 그 의리 때문에 제갈량에게 벌을 받을 게 분명했죠. 그걸 알면서도 저를 보내준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얻지 못했구나. 가슴이 아팠어요. 관우 같은 인재를 끝내 제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사실 말이죠. 유비 그놈은 참 운이 좋은 자였습니다. 관우, 장비, 제갈량 모두 충성스러운 인재들이었으니까요. 저에겐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능력 있는 신하들은 물론 많았어요. 하지만 목숨을 걸고 저를 따를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씁쓸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허창에 도착했습니다. 성문이 보였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살아 돌아왔구나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게 말이죠. 출정할 때는 80만 대군이라고 호언장담했었죠. 지금 저를 따라온 자들은 겨우 몇만일 뿐입니다. 그것도 반은 부상자였습니다. 조승상께서 돌아오셨다. 성문을 지키던 군사가 크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환영해 주려고요. 하지만 우리 모습을 본 순간 환호성이 멈췄습니다. 대신 침묵이 흘렀죠. 너덜너덜한 옷, 수척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패배한 자의 눈빛. 그게 모두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말에서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이 비틀려 걸었죠. 서황이 부축해줬습니다. 승상, 관저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먼저 전사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족들에게 보상급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먼저 쉬시는 게 지금 해야 한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왜냐면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허창의 거리가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조비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아들은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제 모습이 그렇게 처참했나 봐요. 괜찮다. 다친 곳은 없다. 하지만 앉거라. 조비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겠죠. 많이 잃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병사들뿐만이 아니다. 배도, 무기도, 그리고 말을 멈췄어요. 자신감도 라고 말하려다가 말이죠. 아버지는 여전히 북방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의 패배가 모든 걸 바꾸진 않습니다. 조비의 위로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게 바뀌었다는 걸요. 그리고 모든 게 바뀌어 버렸다는 걸 말이죠. 자거라, 늦었다. 아버지는요, 나는 조금 더 남은 일을 봐야 한다. 조비는 망설이다가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거든요. 또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촛불만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서랍 서안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적벽에서 가져온 물건이 하나 있었죠. 불에 탄 창 조각이었어요. 제 지휘선 깃발을 받치던 창대였습니다. 서황이 불 속에서 주워온 거였죠. 기념으로 가지고 계시라면서요. 저는 그 창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나무였어요. 기념이라 쓴 웃음이 났습니다. 패배를 기념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어요. 이게 저의 교만을 상기시켜주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죠. 천하는 지금도 혼란하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비는 형주를 굳건히 할 거예요. 손권은 강동에서 세력을 키울 것이고요. 그들은 이제 저를 두려워하지 않겠죠. 적벽에서 이미 저를 무너뜨렸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전 복방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업성도 허창도 수많은 영토와 백성들도 여전히 제 것이었어요. 패배는 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나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50이 넘은 나이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으니까요. 두통은 점점 심해졌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죠. 불타는 배들, 비명 지르는 병사들이 매일 밤 꿈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은 잠을 포기하고 창고로 갔어요. 그곳에서는 오랜 물건들이 쌓여서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갑옷, 첫 전투에서 쓴 칼, 황건적을 평정했을 때 받은 표창장,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봤어요. 이 모든 게 다 제가 걸어온 길이었던 거죠. 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어요. 죽은 친구들이 보낸 편지, 옛 동료들의 편지, 그리고 아내가 보낸 편지도 있었습니다. 변씨가 살아있을 때 쓴 거죠. 당신은 너무 많은 걸 짊어지려 하십니다. 천하를 다 어깨에 지려 하시니 당신 등이 휠 수밖에요. 편지 구절이었어요. 10여 년 전에 받은 편지였는데 지금 읽으니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너무 많은 걸 짊어지려 했죠. 천하통일, 한나라의 부흥, 백성들의 안위, 모든 걸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냥 사람이었어요. 늙어가고 지치고 실수하는 평범한 인간이었죠. 다시 또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고에서 나와 뜰을 거닐었어요. 매화나무가 있었는데 겨울인데도 꽃망울이 맺혀 있었죠. 봄이 오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길어도 봄은 온다고 하죠. 지금은 겨울이지만 언젠간 봄이 올 거예요. 그럼 저에게도 봄이 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겨울 속에서 늙어갈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날 오후 정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일이 산더미였어요. 제가 없는 사이 처리하지 못한 문서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죠. 하나하나 검토하고 결제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전의 조조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강하고 확신에 찬 승상의 모습으로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손이 멈췄습니다. 문서를 보다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적벽이 떠올랐죠. 불길, 비명, 그리고 패배의 쓴맛이요. 그리고 관우도 떠올랐습니다. 화룡도에서 저를 놓아준 그 붉은 얼굴의 장수. 의리로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관우는 과연 명을 어기고 저를 살려줬어요. 그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갈량에게는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유비가 그를 이해해 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관우는 진정한 의인이었습니다.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이었죠. 나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를 따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백성들을 돌보고 대의를 잃지 않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적벽에서 저는 교만했었습니다.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죠. 하지만 관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힘은 칼이 아니라 의리에서 나온다는 걸요. 잊을 수 없을 거다. 인정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적벽에서 그날 밤 역시 그래요. 제 교만함이 수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순간들 말이에요. 그리고 화룡도에서 관우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의리로 저를 살려준 그 관우. 하지만 그게 저를 무너뜨리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북방은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고 천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누군가는 이 혼란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녁이 되어 다시 뜰에 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별 중 하나는 적벽에서 죽은 병사들의 영혼일까요? 용서해다오.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마치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물론 착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겐 그런 착각이라도 필요했습니다. 이 슬픔을 견디기 위해서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어요. 물론 악몽은 여전했지만 예전보단 덜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한 병사가 나타나 말했죠. 승상, 계속 가십시오. 우리 목까지도. 꿈이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장강을 바라볼 수 있는 누각에 올랐습니다. 허창에서는 장강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방향을 보고 있었죠. 저 멀리 남쪽 제가 패배한 그 어딘 곳이 저쪽이라는 걸요. 언젠가 다시 장강을 바라볼 날이 올지도 모른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남아 할 거냐고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가지 않을지도 몰라요. 적벽은 제게 너무 많은 걸 가르쳐줬습니다. 교만의 대가를, 패배의 쓰라림을,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요. 하지만 화룡도도 가르쳐줬어요. 의리의 무게를, 은혜의 소중함을, 그리고 진정한 호걸이 무엇인지를요. 관우는 적이었지만 저를 살려줬습니다. 왜일까? 생각해봤어요. 단순히 옛 은혜, 옛 정 때문이만은 아닐 거예요. 관우는 과연 나에게 뭔가를 봤던 게 아닐까요? 아직 대의를 잃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천하를 위해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을 말이죠. 대의를 잃지 마십시오. 관우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대의를 위해서 싸웠어요. 한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구하고 혼란을 끝내려고 했죠. 어디선가 그 이 길을 잃었을까요? 언제부터 권력과 정복이 목적이 되어버렸을까요?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본래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엔 북풍이었어요. 차갑지만 매우 익숙한 바람이었죠. 북방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전하는 지금도 혼란하다. 하지만 나는 여기 있다. 패배했지만 끝나지 않았다. 나는 늙었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관우가 믿어준 사람, 대의를 가진 사람으로 남고 싶다. 눈을 떴습니다. 누각 아래로 허창의 거리가 펼쳐져 있었어요. 내 백성들이, 내 땅이, 내 책임이 있는 곳이었죠. 적벽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화룡도에서 관우가 두 번째 준 기회, 그걸 헛되이 쓸 수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겁지만 확실하게요.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저는 천하의 조조입니다. 패배를 겪었고 교만을 버렸고 의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여기 서 있습니다. 언젠가 관우를 다시 만나면 약속했던 술 한 잔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는 적이 아니라 서로를 존경하는 호걸로서 말이에요.